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은퇴하고 바로 코치 제의가 있었지만 그 코치 제의를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고 세상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선수 김태술이 아닌 사람 김태술은 세상에 나가서 어떨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그 형태일까? 모양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태술아, 너는 나가야 돼. 큰 곳으로 가야 돼. 이런 소리가 사실은 정말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디 아카이브 천재라는 이름의 무게.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김태술 전 농구 선수이자 감독. 빈틈의 위로 저자. 기세의 시작. 천재 가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코트 위의 농구 선수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경기의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수천 번의 새벽과 수만 번의 실패로 만들어진 것이죠. 드래프트 1순위, 신인왕, 리그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천재 가드, 매직키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타이틀이 아닌 그것을 만들어 온 사람을 봅니다. 무엇이 그를 코트 위로 밀어 올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코트 밖에서 무너지게 했는지.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농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농구가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김태술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두 번째 저희 채널 찾아주셨고 저희 아카이브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또 찾아주셨는데 못 뵌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부남이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박하나 배우님과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프로농구 팀의 대명소노였죠. 소노팀의 또 감독님으로 팀을 이끄셨었고, 지금은 이제 또 국가대표 농구팀의 어드바이저로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와 이제 연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자라왔어요, 같은 시기를.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추어 농구가 인기의 절정을 찍고, 저희가 청소년 때 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또 인기의 절정을 찍고, 대학 연대 농구팀에 계실 때 그때도 프로팀 인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가드 포지션에서 한두 손가락에 들 정도의 커리어를 이루어내셨죠. 그렇게 이루어내시고, 심지어 또 최연소 프로농구 감독이라는 타이틀까지 그렇게 맡게 되셨는데, 그 이면에 정말 수없는 내러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태술 감독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나하나 그냥 담담하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아고 농구부 시절부터, 그때부터 이미 사실 천재 가드라는 말이 이제 따라다녔잖아요. 그 고등학교 시절 각광받던 그 초대형 유망주이던 시절에 그런 수식어나 그런 관심 이런 게 어떠셨어요?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네, 일단 천재 가드라고 불려온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사실 부담감은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 플레이에 대한 실망감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뒤에 조금 부담감이 생겼지, 사실 천재 가드라고 불리는 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고등학교 때 농구부 선수로서 활약을 하던 아들을 뒷바라지하던 부모님은 그때 어떠셨을까요? 그때 되게 쉽지 않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을 거잖아요. 네, 그쵸. 사실은 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뭐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일은 뭐 다반사였고, 계속해서 좀 추운 날에도 밖에서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좀 미안해 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못 해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뭐 전혀 개의치 않았겠지만 뭐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좀 미안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독님, 농구라는 종목도 집안의 경제적인 서포트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운동했던 그 시절에는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사교육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스포츠도 레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어떤 기술적인
성장에 좀 필요하다라기보다 이제 먹는 거 보약이라든지 뭐 한약 네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 또 전지훈련이나 이런 거 갈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비용을 계속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전지훈련 갈 때 사비를 내고 가는군요. 네, 뭐 학교에서 지원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전에 나오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연대 농구부에 진학을 하고 프로까지 데뷔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프로 선수로서 부모님께 도움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대학생이니까 전혀 돈을 벌 수가 없으니 그 시절이 좀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코앞이거든요. 이 대학교 생활을 마치면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좀 가족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프로 1순위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인생에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1순위로 프로로 데뷔하셨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프로에 데뷔해서 프로 무대를 뛰고 했을 때 그 초기 프로 선수 초창기 때 그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예. 어떠셨어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죽지 않을 만큼 운동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거기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잘해야 했었고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네. 이때 이제 SK에서 뛰시다가 KTNG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상무 는 안 가고 제가 공익을 갔습니다. 그러면 농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네, 그렇죠. 전성기를 앞둔 국가대표 가드가 프로 생활하다가 2년간 이 공백이 찾아왔는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그 트레이드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KTNG였고 이제 정관장으로 이제 KGC로 이제 팀이 바뀌었는데 그 팀에서 이제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어린 선수들을 군대를 보내고 돌아오는 시즌에 다시 한번 합을 맞춰서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군대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공익을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농구 선수가 아닌 삶을 조금 살아보고 싶다.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을 가려고 계획은 했는데 그게 2년 차를 마치고 가는 게 아니라 3년 차를 마치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벌 수 없는 그 공익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가게 된 거죠. 제 그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걸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농구 선수가 아닌 시간을 중간에 보낸 건 그때가 거의 유일했을 것 네, 같은데 유일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때 책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농구 선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한번 만나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대단히 크게 뭘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은 계속해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거를 조금씩은 간접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복귀를 하시고 KGC 인삼공사가 창단 첫 우승을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요. 이때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언더독으로 항상 평가를 받던 팀이었고 그렇죠.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했다. 그것도 창단 첫 우승입니다. 이때 이제 프로로서도 우승을 하셨는데 그 시즌이 어떠셨어요? 감독님 전체 커리어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제가 그 2년 차에 어깨 부상을 당하고 사실 시즌 성적도 별로 좋지 못하고 팀도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익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회할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을 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저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지만 시합을 뛰지 않기 때문에 제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있었지만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운동이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돌아와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김태술이라는 선수는 예전만 하지 못할 거야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사실 뭐 보란 듯이 내가 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저는 가서 열심히 해서 잘한다 이 생각만 하면서 그 시즌을 좀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슬럼프의 해부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KCC 이적 후
국내 최고 포인트 가드로 불리던 선수에게 봉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처럼 경기를 한다는, 선수라면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슛 자신감이 사라지고 기복이 심해지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그 슬럼프를 기량의 하락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술은 그것을 무엇으로 경험했을까요? 빛나는 타이틀 뒤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어둠의 시간, 오늘 처음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전성기를 보냈던, 우승을 시켰던 KGC를 떠나서 화려하게 FA로 KCC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었고, 기대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때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졌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농구를 못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농구를 잘하고 싶고 더 높은 어떤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팀을 옮겼는데 잘해야 될 것들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가드는 코트 위에 감독이잖아요. 일종의 공격을 지휘하고 공을 배분해주고 템포도 조절하고 이제 모든 거를 경기장에서 풀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그 전에 정말 천재 가드 이제 뭐 이런 별명들이 붙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슬럼프가 이어지고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기억을 그때 하시기에도 가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넓은 시야잖아요. 코트 위를 쫙 이렇게 보면서 그 시야가 정말 좁아지던가요? 좁아지죠.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경기장이 뿌옇지? 뭐 이렇게 스모그 같은 걸 뿌려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고, 제가 패스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그런 별명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살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사람을 넘겨서 패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이때가 그동안 사실 승승장구해 오던 커리어에서 첫 번째로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세게 걸려버린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베이징 커브도 올 라인은 아닌데 네. 저는 왔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또 일단 농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핑계를 대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어떤 핑계를 댄다기보다 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위로를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준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 들으면 사실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네, 사실 그냥 가만히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숨게 되고 뭔가 혼자만 방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은 많아지니까 밤에 잠은 오질 않고, 근데 잠을 자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 문을 열고 나가는 제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또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겠지? 그럼 내 얼굴은 이렇게 흘러내려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경기장 가서 잘할 수가 없었겠죠. 네. 일단 그 뒤로 팀을 한 번 더 옮겨서 이제 삼성이라는 팀에 갔어요. 삼성이라는 팀에 가서 사실 첫 번째 시즌은 그래도 반등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뭐 부활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없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하향 곡선을 그렸던 것 같아요. 프로에서 10시즌 이상 뛰는 선수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12시즌을 뛰었으니까 어쨌든 잘했다라고 뭐 스스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는 사실 좀 커리어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코트 앞에서 선수라는 이름을 내려놓다.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행동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코코 샤넬. 2021년 5월 520경기를 끝으로 코트를 떠났습니다. 농구가 전부였던 사람이 농구 없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겠죠. 선수 김태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오늘 처음으로 묻겠습니다. 은퇴를 결심했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저만 생각을 했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수 이제 말미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은퇴하고 바로 코치 제의가 있었지만, 그 코치 제의를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고 세상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선수 김태술이 아닌 사람 김태술은 세상에 나가서 어떨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그 형태일까? 모양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대수라 너는 나가야 돼. 큰 곳으로 가야 돼. 이런 소리가 사실은 정말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은퇴 후에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이거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프로농구 코치도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1등을 하기 위해 살아온 삶이잖아요. 네. 개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뭐 프로의 목적은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평생 1등이라는 걸 향해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 은퇴, 멈춤 이게 어떠셨어요? 인간 김태술이라는 이름 석자만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어떠셨는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라는 사람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전화기도 울리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 김태술. 이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그만두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정도의 강박은 좀 있었어요. 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과연 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선수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발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열심히 굴렸던 삶.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외발 자전거에서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도 그 떨어진 그 삶 속에서도 무언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나아갈 일은 있다.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삶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유를 갖기까지도 좀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아까 은퇴하고 나서 선수 김태술이 아니라 그냥 사람 김태술로 나오겠다고 하셨지만 워낙에 빛나는 커리어를 보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도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위원 할 때 딱 그 정장 입고 마이크 이게 딱 돼 있는 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잘 어울리셨어요. 되게 이렇게 빈틈의 위로 책도 내셨었고 예능에도 출연하셨었고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프로농구 감독 사실 우리나라에 10포지션밖에 없는 프로농구 감독을 이렇게 맡아서 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해설위원, 예능, 책의 저자, 프로농구 감독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선수 김태술이 아니라 사람 김태술에게 스스로 가장 놀랐던 발견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좀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도전하는 이제 분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그 잘하는 방법은 아, 내가 운동했을 때처럼 했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힘을 쓰면 되지 않나? 너무 막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힘을 써서 맡은 바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힘을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이런 도전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새로운 걸. 네. 예.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그렇게 그 도전이라는 벽을 하나하나씩 넘으면서 아,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네.